아,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2시에 저희가 시작해서 5시를 막 넘기고 있는데요. 책 한 권 받겠다는 소소한 욕심이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한 중요한 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철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 이야기하신 분들하고 조금 입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사자, 이해관계자에서 약간 뭐랄까요, 비켜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최근에 AI5라는 인문학 인공지능 관련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이해관계가 엮이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그 얘기 말고 어, 인문학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AI 빅뱅이라는 책을 최근에 썼고요. 과거에 알파고 어,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충격을 받았을 때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각각 철학자가 이 급격한 기술과 사회 변화에 나름 이제 응대하려는 그런 취지로 작업을 했고요. 사실은 인문학이 이와 같아야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책으로 배우는 수많은 고전들이 사실은 탄생 시점에는 그 당대 과학기술과 정치, 사회, 경제 등등의 이제 그 변화에 대한 응대로 이렇게 출발했고, 그 중에 시간의 검증을 거쳐서 이제 살아남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 책으로 읽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오늘날 인문학의 작업 중에 하나는 과거의 이 고전들을 읽는 거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급변하는 현실에 나름의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 보태는 거. 그래서 우리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에게 뭔가 그래도 궁금증을 함께 풀어가는, 또는 뭐 논의의 장을 만드는 뭐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한 역할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이제 저런 책들을 쓰고 있고, 또 이런 강연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대학에서 미학을 공부하고요. 철학과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계속 현실에 밀착한 그런 작업들을 해 왔고요. 그리고 몇몇 작업들은 제가 상도 받고 이런 그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우리 교육부 장관 상도 받고 그랬고요. 근데 이제 가끔 그리고 제가 또 뭐 철학 전문 유튜브 채널 개설했으니까 관심 갖고, 예, 철학은 생각의 싸움이다, 예, 적어두시고요. 어, 네. 요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이런 그 기술 관련된 얘기들을 뭐 철학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잘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곤 하는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미학과에 입학하기 전에 그 생명공학 쪽 그 과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가 없어서 그만 때려치고 이른바 문과로 이렇게 옮기고 해서 한뭐 30여 년 가까이 굉장히 그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기술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목소리를 내게 시작하면서 오히려 뭐 융합의 뭐 총화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 제가 그동안 했던 작업의 바탕에는 자연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앞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기술적인 배경, 또 실제 사용 용례 뭐 등등을 말씀을 해주셔서 쉽게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챗GPT 관련해서 아까도 조금씩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할 사항이 뭐냐 해서 이제 제가 볼 때 핵심이 되는 부분은 얘가 이제 뱉어내는 굉장히 틀린 얘기, 헛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허쉬 초콜릿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사실은 없는 얘기죠. 근데 저런 얘기를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지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재 개발되고 있는 베이스 기술인 그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게 말이 되는 문장을 만드는데 이 핵심 기능이 있지 그것의 진실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라는 게 이제 많이 입증되고 있고 앞으로 개선되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른바 블랙박스 문제, 그리고 챗GPT 경우에는 이제 환각이라는 문제 이게 있다라는 게 이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부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는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저 조사한 결과를 부장님께 그냥 뭐 보고한다든지 아니면 저기서 나타난 어떤 지식을 정보죠. 정보를 나의 뭐 투자에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무지 높거든요. 따라서 그걸 스스로 검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막상 이제 사용해 본 사람마다 좀씩 차이가 나겠지만 실제로 자기가 처음부터 직접 그 어떤 그 정보를 검색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이 경우가 훨씬 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담겨 있는 부정확한 지식의 그 반영 방식이 부정확한 지식이 포함된 방식이 대략 지금 개선된 상황이 한 10%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10%가 마치 사과 상자에 10개의 그 사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썩어 있다. 이런 방식으로 분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10개에 10분의 1씩 썩어 있다. 이런 방식으로 그게 지식이,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일이 꼼꼼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굉장히 어렵다, 귀찮기도 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각자가 직접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용해 보고 자기가 원하는 그 용도에 맞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일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저같이 이제 철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유료구독 아까 손 들었는데요. 2달 쓰고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챗GPT가 저를 도와줄 일은 없는 것 같다. 물론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생성물의 진위 여부라든지 이게 더 나은지 좋은지 그런 가치를 직접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나 자신이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점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교육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던데요. 아까 질문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처음에 이 챗GPT가 나왔을 때 인간의 일을 특히 뭐 생성이나 창작 이런 관련된 일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좀 써보고 아니면 그것의 결과물을 이제 평가해 보니까 오히려 생성물을 검증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즉 자신의 전문성을 좀 더 키워야 한다는, 그게 이제 학생이건 직장인이건 간에 그런 결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방심했다, 사실은 공부 더 많이 해야 한다라는 반전이 지금 일어나게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직장인의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 건축하고 감리 이런 걸 구분하잖아요. 건축은 챗GPT가 해줄 수 있지만 감리에 해당하는 그 평가 영역은 결국 나 자신이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최근 한 8개월, 9개월 정도 이렇게 생성 인공지능 현황을 지켜보면서 내린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도 많았습니다. 이 이른바 셀럽들이 우려를 많이 표시했는데요. 뭐 테드창이라는 작가가 있었고요. 제가 특히 주목하는 건 노암 촘스키입니다. 언어학자죠. 이분이 이 챗GPT가 나오고 그 직후에 하이테크 표절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저는 사실 이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챗GPT에서 과연 인문학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주제가 표절일까? 물론 교육적으로 표절은 분명히 나쁘고 아까 선생님 지적대로 학생이 그걸 이용해서 뭐 자기가 한 게 아닌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좋은 뭐 학점이나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 분명히 그거는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글쓰기라는 게 본질이 뭔지, 또 글쓰기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문제 삼고 좀 논의를 전개했으면 훨씬 최근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생산적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절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글쓰기가 뭐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르는 인간의 능력이 뭐냐, 요걸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날 같은 사회에서는 인터넷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정보를 얻게 되는데 단편적인 진실을 통해서 결국은 입체적인 진실을 스스로 구성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능력, 즉 저는 그걸 이제 생각의 근력을 키운다 또는 생각하는 힘을 기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는 요리하는 과정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요리가 있으면 그 요리의 재료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수집하고 적당히 양하고 뭐 불하고 시간하고 재료의 이 분량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먹을 만한 음식으로 이렇게 차림새까지 이게 갖춰가야 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이 마치 자기의 생각을 완성하는 그런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흩어져 있는 정보를 종합하는, 그래서 재가공하는, 그래서 표현까지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힘이 더더욱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과거의 글쓰기에 대한 어떤 약간의 우리의 소홀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분명한데 그걸 이제 한마디로 이제 반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더더욱 중요한 건 글쓰기라는 게 바로 그런 훈련에 가장 검증됐으면서도 이제 저비용으로 우리가 종이랑 연필만 있으면 되니까요. 수행할 수 있는 훈련 수단이고 교육 수단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놓친 거 아니냐. 오히려 촘스키 교수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때문에 중요한 담론의 장을 우리가 빼앗긴 게 아니야. 그런 사실 안타까운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뭐 꼭 글에만 국한되진 않죠. 컨텐츠 일반이 글쓰기의 과정하고 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 점에서 글이 아닌 조금 더 확장된 글, 그걸 어떻게 꾸며내느냐 하는 거를 새로 등장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갖춰야 되는 첫 번째 능력이라고 제가 이제 발견을 해봤고요. 그 밖에 이제 우려한 사람 중에 맥스 태그마크 같은 이제 물리학자도 있고요. 아까 이제 좀 소개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이런 분들도 이제 우려를 표명합니다. 근데 저는 이 명사 네 분의 우려에 대해서 다 이제 각각 반박할 만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생략할 수밖에 없고요, 시간상.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가야 될 능력이 있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 중에 사실상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는 능력이지만 아까 이제 기업에서 나오신 분들이 다 같이 강조하고 있는 이 협업 능력, 이 부분은 새삼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업에서도 그렇고 모든 인간 모임에서 다 마찬가지인데요. 현대사회에서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업무 영역은 협업과 협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제 그걸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이 원자화되고 파편화된 그런 개인주의 풍조가 마치 나 하나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잘하면 다 뭔가 이룰 것처럼 하는
그런 세태가 지금 만연해 있는데요. 그건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학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조별 과제나 팀 과제 이런 것들을 주면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한 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대충 무임승차해서 학점은 똑같이 받는, 이런 일들이 뭐 중고등학교에도 있고 이제 대학에는 더 심하죠. 근데 사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조별 과제를 해야 하느냐, 모둠으로 왜 그런 숙제를 굳이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충 그냥 학점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걸 훈련시키는 이유는 다 교육적으로 충분한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은 바로 협업 능력입니다. 이걸 길러야만 어디에서든 일을 해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결국 기르지 못한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이제 사회가 그렇게 이미 바뀌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육 현장에서의 그 뭐랄까 원칙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숙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별 과제는 그냥 넘어가는 거. 하지만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겁니다. 뭐냐면 결국 그 안에서 열심히 팀을 리드하면서 뭔가 과제를 해낸 사람은 그 훈련 과정 속에서 충분히 성장하고 성숙할 것이고요. 거기서 무임승차했던 사람들은 결국 기업에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별게 없을 겁니다. 이제 그렇다는 사실을 좀 더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협업 능력을 키우도록, 그리고 인간이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좀 더 뭐랄까 느끼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갖는 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이 챗GPT나 이 초고대 언어 모델의 어떤 유용성과 장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인공 일반지능이 등장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들이 챗GPT4를 이제 써보고 저런 인공 일반지능의 뭐 단초, 불꽃 이런 논문을 발표한 게 있는데요. 저기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다양한 도메인과 과업을 가로질러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현저한 역량을 갖췄다. 또 예전 AI보다 더 일반 지능을 갖춘 것 같다. 그 다음에 언어를 마스터한 것뿐 아니라 수학, 코딩, 그 다음에 시각, 그 다음에 의료, 법률, 심리학 등등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 그리고 인간 수준의 능력에 놀랍도록 가깝게 되었다. 해서 마지막에 AGI, 그러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시스템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근데 이 AGI 또는 인공 일반지능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간처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요약되고요. 그게 조금 더 발전하면 아까 첫 강의에서 장병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지능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인간을 뭐 정복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는 그런 수준의 직전 단계에 왔다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실제로 챗GPT가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까지는 맞지만 여전히 한계가 많다. 특히 우리가 저 맥가이버 칼, 스위스 아미나이프 다 알고 계시죠? 엄청 많은 일을 저걸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저거를 사용하는 맥가이버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이 가능한 것이지, 맥가이버 칼이 하나의 주체가 되지는 못한다.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최근에 챗GPT나 초거대 언어 모델도 그런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하고 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지능 또는 인공 일반지능의 단초라기보다는 여전히 유능한 쓰임새가 꽤 있는 도구다라는 점을 기억하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의 이제 바탕이 되는 틀 속에 이미 담겨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저쪽 이제 크게 네모로 돼 있는 왼쪽 칸인데요. 거기 그 내부를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다면 수행 기준을, 즉 어떤 때 어떤 일을 한다라는 기준을
바깥에 두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기준을 제시해야만 그에 따라 작동하는 그런 종류의 기계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적절하다. 근데 자꾸 이제 우리가 비유적으로 인간에 비유해서 제가 마치 뭘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 인간이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지점은 인간에게는 굉장히 오랜 진화의 시간 동안 내장되어 있는 어떤 행동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건 피하도록 짜여 있고요. 그 다음에 먹이를 추구하거나 쾌락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추구하고 돼 있습니다. 아마 자손을 남기는 것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도록 짜여 있을 텐데요. 그런 숨어 있는 기준이 인간을 추동하는 원동력이고, 그 바탕 아래 인간의 몸과 인간의 뇌와 또 인간의 지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작동하고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것은 인공지능하고 이제 굉장히 다른 종류의 어떤 지능이라는 게 한 번 더 확인이 됩니다. 인공지능은 움직일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몸도 필요 없고 뭐 배고파서 뭘 먹는다 이런 것도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스스로 추구하지는 않는다. 이런 점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랄까요? 갖춰야 될 능력이라기보다는 기억해야 할 사항이 이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개별 존재가 아니라 공동 존재라는 점, 이걸 꼭 저는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이 오랜 기간 동안 친밀한 커플 관계를 유지할 경우에 서로 연결된 기억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와 나의 친밀한 커플의 두 개의 뇌가 나의 기억을 담당한다는 거죠. 뇌가 두 배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 용량이. 근데 저거는 개인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사실은 인간 자체가 하나의 기억 공동체고, 그것이 교육과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류학자의 작업 중에 제가 놀라고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저 석기를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석기라고 하면 우리가 뭐 구석기 시대 그러면 되게 후지게 보잖아요. 근데 만만치 않은 물건입니다. 석기라는 거는 최소한 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 석기, 이게 나오기 위해서 특정한 힘과 세기, 그 다음에 방향, 절차 이런 것들을 밟아서 최소 6단계의 연속적인 작업을 수행해야만 나올 수 있는 물건입니다. 저런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전 지구상에서 인간밖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한 명의 개인이 저 6단계의 기억과 이 절차들을 발견했다는 점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제 발견한 사람이 죽으면 저 석기는 더 이상 제작할 수 없는 게 되거든요. 워낙 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뭐 고고학, 인류학 전공한 이 대학원생들한테 저걸 시키면 아무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그래요. 아무리 눈으로 보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만큼 암묵지 같은 게 들어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사람이 죽으면 저 기억은 사라지게 됩니다. 지구에서.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인간은 그 기억들을 횡으로 확산하고, 즉 자기 집단의 동료들에게 가르쳐줘서 그 발견자 개인이 죽더라도 이 지식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하고, 다른 한편으로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그 절차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끔 했고, 그래서 이제 당사자가 사라져도 계속 그 기억은 확장하는, 지금 이제 그렇게 거대한 기억 덩어리로 현재 인공지능을 만드는 수준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인간 존재가 그렇게 그동안 살아왔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는 게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 더더욱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우구스트 프렌테스라는 인류학자는 바로 이제 그 점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인간은 집단으로서만 창의적인 종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다큐멘터리를 보다 저분이 딱 나와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호모 날레디라는 최근에 발견된 이 호모, 인간,
속에 including 대한 us, right? Homo 탐사 sapiens.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The 이제 genus 호모 Homo 속이 공유하는 is the only 특성이 genus on the 나오는데요. planet that was ever able to look at a rock, to take a rock, to look at this rock, and to recognize that inside this rock 예, 저렇게 is a stone 석기를 tool. An 꺼집어내고 incredible 만들어내는 manipulation 능력. of this 예, 굉장히 into 중요합니다. this. 그러나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Now, 그거를 we don't have any good 혼자만 evidence of 간직한 게 direct 아니고 connection between 모두가 Homo naledi 공유했다. and tools. 서로 But we know 가르쳐줬다. that Homo naledi had that capacity because every member of the genus Homo for the last 2 million years has had that capacity to imagine things in the mind and to make them into material reality. And to teach others how to do that. 예, 저 공유하는 능력. 바로 인간은 공동 존재고 공동의 기억을 갖고 So, 있는 존재다. Homo naledi 예, is 이 part 점을 of 저는 this 굉장히 family of the genus 강조하고 Homo 싶습니다. that is doing 그래서 these incredible 지금까지 things. 드린 말씀은 챗GPT를 출발점으로 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고 뭘 갖춰야 될지 그런 얘기들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제가 글자를 너무 많이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더 많이 이야기를 드리긴 해야 되는데 좀 복잡한 맥락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인문학 또는 확장된 인문학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 주장 아래에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우리 시대에 맞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대응하는 그런 인문학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의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문학의 위기가 이제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뭐 내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인문학 외에 그 여건이 바뀌었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그동안 갱신을 우리가 못했고, 뭐 이런 한계가 이제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방과 융합에 성공하지 못했다.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좀 거꾸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이게 변화고 이 기회다라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문학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선진국 반열에 이왕 오른 김에 다른 나라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사철로 대변되는 뭐 문학, 역사학, 철학, 언어 이런 걸로 대변되는 과거의 인문학에 우리가 계속 고집을 두는 게 현재 인문학이 부딪힌 어떤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인문학 개념이 만들어진 게 불과 15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동양에는 철학이란 말도 없었고요, 문학이란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 시기에 이제 처음 만들어졌고 그걸 수용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이른바 인문대학 이런 데서 고수하고 있는 인문학은 좀 버려도 상관이 없다. 제가 30년 넘게 공부했지만 저는 과감하게 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현실에 밀착해서 과학기술, 정치, 외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잡고 경제와 복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인문학이 이제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확장된, 요거는 건너뛰고요, 이제 확장된 언어를 주장하고 싶은데요. 이 확장된 언어는 우리가 그동안 앞선 강에서 많이 나온 자연어, 우리가 타고나면서 구사하는 그 언어 말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더 많은 언어가 필요해졌다. 대표적으로 수학, 자연과학, 기술, 예술, 디지털 이런 많은 언어들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갈 때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문 같은 걸 읽더라도 그 안에 나온 저런 수리적인, 과학적인, 디지털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했을 때 얼마나 읽어낼 수 있을까, 세상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과거의 이 언어를 좀 확장된 언어가 필요하고, 그걸 우리가 해독하고 처리하는 확장된 문해력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이제 결론에 오게 됐고요. 그걸 우리가 더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그 초거대 언어 모델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좁은 어떤 베이스가 아닌 넓은 베이스를 구축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개별 전문 영역을 좀 더 이제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미세하게 이제 더 깊게 학습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만드는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서 하셨는데, 저는 오늘날의 교육도 이제 확장된 문해력을 바탕으로 그걸 기반 교육으로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 앞으로 뭐 10년마다 또는 그 이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역량을 계속 습득해야 되는데, 20대 초반까지는 학습 능력, 그러니까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상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누고 그걸 지금 합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원래 모습을 교육에서도 되찾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파인 튜닝을 나중에 하듯이 전공에 해당하는 교육은 대학원 과정쯤 정도로 조금 이제 미루는 게 시대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입시니 이런 것들에 우리가 연연해서 미래 세대에게 해야 할 어떤 책무, 이걸 다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지금 세대가 어떤 충분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통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확장된 문해력, 그걸 가르치는 확장된 인문학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자기 세부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로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책 한 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일단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좀 질의응답 받고 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